AI는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 이 불안함의 성격, 이 불안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관조하고 성찰하는 자세. 내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게 진짜 나의 모습인지. 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AI 시대죠. AI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이 AI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기술적인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을 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어떤 걸 우리는 준비하고 얼마나 튼튼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AI를 압도하는 내면 경쟁력이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원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온 새 책은 네. 내면 경쟁력인데 네. AI 시대의 내면 경쟁. 이게 사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사실 불안감이 좀 들죠. 교수님도 그렇죠. 그러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저희 분야 안에서도 너무나 AI가 좀 빠르게 지금 침투하고 있어서 네. 너무나 좀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어떤 조금 방향을 가야 되지? 이런 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요. 제가 그 기자님 이럴 때가 있었어요. 네. 그 AI 쪽 관련해서 굉장히 좀 전문가 교수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뭐 국책과제도 많이 하시고 뭐 이쪽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신데 저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교수님 혹시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왜냐면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앞서가시는 교수님이시니까 그 교수님이 저하고 이제 동태탕을 드시면서 솔직히 말하자면은 자기도 예측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빨라서. 네, 그렇게 전문가 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는 인간에게는 하나의 감정이 싹 트는데 그 감정의 이름은 불안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가 굉장히 좀 급변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는 굉장히 불안이 증폭될 수 있고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대사회에 많이 점철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데 네. AI 시대가 되면서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접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불안함이네요. 이거는. 네. 이런 불안감이 좀 들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그게 또 AI로 인해서 다가오는 새로운 불안함이라면 사실 우리가 불안할 때는 보통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뭘 뭐 하려고 하죠. 네,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혹은 너무 무서워서 거기를 그냥 회피하고 뭔가 도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위축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얼어붙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불안함이 우리에게 들 때는 그 불안함이 왜 불안함으로 나타나는지를 숙고해 보는 게 핵심일 수 있습니다. 먼저 파악해 보고요. 네, 그러니까 불안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이 불안함의 성격, 이 불안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관조하고 성찰하는 자세. 저는요, 한 가지 방법을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 Y를 얘기해 보고요. 그러니까 왜를 3번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번은 how를 얘기해 보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떻게를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불안한 어떤 감정이 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걸 한번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그 근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또 그렇게까지 내가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지? 그 사람의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3번의 Y를 해보면 생각보다 나의 그 어떤 깊이를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내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내 내면을 질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이 Y라고 하는 왜라는 질문이고요. 그 지점은 내 내면에 있는 바닥까지 좀 내려가 볼 수 있는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그 왜라는 게 나는 왜 이 모양일까가 아니라 네. 일단 현재를 진단해보는, 찾아가는 Y. 네, 내가 왜 이 모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네,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아니라 아하. 과연 그것이 타당한 생각일까? 내가 그 정도로 뭔가 잘못된 걸까? 이런 걸 의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니까 나를 자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네, 그 이유를 찾아가려는 노력. 네, 그리고 한 번에 어떻게? 그렇죠. 라는 질문은? 그럼 네. 이 질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의심하는 것이 Y일 수 있고요. 예. 그런 토대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합리적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좀 과장된 어떤 생각들을 좀 내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 지금 나락의 상황은 또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좀 파악해 보는 게 핵심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약간 대면대면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왜 제가 뭔가 실수했나? 뭐 이렇게 가면 제가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네. 근데 기자님이 왜 나를 이렇게 조금 대면대면하게 봤지? 왜 그랬을까? 이런 걸 보다 보면 맞아. 기자님께서 앞에 프로그램이 약간 좀 많아가지고 혹시 좀 지쳐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나를 좀 잘 못 본 것이 아닐까? 맞아. 기자님께서 아까 안경을 잠깐 벗고 화장실에 가셨는데 그때 나를 마주쳐서 잘 못 봐서 그런 거 아닐까? 혹시 아까 어떤 생각에 사념이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자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좀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그 실마리라도 네. 찾아보는 거네요. 그렇죠. 어떡하지가 아니라 네. 어떻게 그걸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네. 오, 좋습니다. 이제 좀 문이 제대로 열린 것 같습니다. 근데 AI가 요즘에 보면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네. 거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피지컬 AI라고 해서 네. 자율주행 또 로봇까지 이제 영역이 또 막 이렇게 융복합이 되지 않습니까? 네.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책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AI는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최근에 이제 AI가 굉장히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아마 이제 화이트 칼라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사무직이 더 먼저. 네. 특히 분석하는 이런 직업군들은 정말 위기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가 이제 형성되면 블루 칼라도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엄청난 댐이라든지 아니면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펜 같은 것들이요. 그 모든 것들은 저는 AI와 로봇이 다 점령해 나갈 거라 생각해요. 이거는 정도의 문제일 뿐 산업군을 빠르게 잠식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이 책에다가 좀 담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루는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성보다 주관성이요? 네, 주관성이요. 어떤 그러니까 의미에서요? 이런 거죠. 어쩌면 AI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더 정확해질 거고요. 저는 사실 칼국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기자님. 그래서 칼국수 집 맛집을 굉장히 잘 아는 편입니다. 제가 이 동네가 고향이 칼국수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제가 서울에서 칼국수집, 해물 칼국수집 이렇게 잘하는 집 어디야? 이런 거를 물어보면 아마 저보다도 혹은 훨씬 뛰어난 어떤 맛집 칼럼니스트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AI가 추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마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추천까지는 AI가 하지만 저와 함께 칼국수집에 가서 그 칼국수의 국물 한번 떠먹어 보면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 집이 칼국수의 진짜 찐 맛집이구나. 그러니까 그 국물을 떠먹어 봤을 때 그 전율, 그 감동, 예. 그건 AI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하. 나와 함께 칼국수집에 같이 가서 그걸 같이 먹는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주관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카는 체험과 경험의 영역. 거기에는 AI가 도달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험과 경험의 영역에는 도달할 수 없다. 네. 뭔가 이제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참 많아요. AI가 로봇이 네. 앞으로도. 그런데 같이 체험하고 같이 경험하는 거는 대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주관성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고요. 네. 우선은 이제 지금처럼 불안감이 더 커지고 또 혼돈도 훨씬 더 많아지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네. 우리가 좀 절실하게 이것부터는 좀 챙겨가야 한다라는 네. 건 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내담자분들을 많이 만나면 네. 우리가 심리적인 주제를 갖고 많이 올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불안, 우울, 분노 이런 주제들을 다 포함해도 약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나머지 50% 정도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찾아오는 사람은 다 합쳐도 50%밖에 안 되고 네. 나 자신을 잃어서 오는 사람이 많다고.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찾고 싶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다. 이런 주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약간 이런 주제는 진로이자 의미이자 가치이자 약간 이런 주제들인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서 지금 거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기 자신을 네. 교수님은 그럼 어떻게 찾아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분석해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검사 해보자. 그래가지고 당신은 지금 이러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은 좀 그분을 그 분야에 대한 어떤 호소 문제를 좀 놓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 심지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기억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여행자를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찾고 싶어요 라는 말은 네. 당신이 저를 잘 케어해 주세요 라는 말로 저는 들리거든요. 저는 지금 사실은 저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는 것은 제 이야기에 대해서 당신이 조금 저를 충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다, 자기 자신의 어떤 직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어떤 기억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숨겨진 어떤 정서적인 어떤 체험들을 어떻게 찾아 나가려고 하는 여정의 첫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는 자기가 잃어버린 나다움,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라는 게 나 자신을 이해해달라, 케어해달라라는 네. 또 다른 외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면이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게 나 자신인데 네. 그걸 이제 스스로 돌아보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나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상한 거는 아니에요. 네. 그걸 또 이제 같이 찾아가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치열한 시대에 나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궁금증이 좀 한가롭게 느껴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더 그걸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자신이 그렇게 막 굉장히 빠른 스타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시대가 우리를 빠르게 밀어붙이잖아요. 예. 제가 기자님 예전에 그 좀 늦어가지고 막 지하철을 막 그 2계단, 3계단씩 내려간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기 앞에 지하철이 좀 선 거예요. 예. 놓치면 안 되니까. 네, 놓치면 안 되니까. 거의 다리, 제가 볼 땐 좀 부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속력으로 내려갔어요, 정말. 다행히, 진짜. 제가 발목도 부상도 없이. 그래서 제가 세이브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간신히 딱 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이 가니까 이제 진짜 정신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가쁜 숨을 이제 몰아쉬고. 근데 조금 정신을 돌아와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잖아요. 알고 봤더니 제가 반대편? 아. 사행선을 탔어야 되는데 하행선을 아하. 타가지고 굉장히 제가 좀 애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거는 이런 굉장히 급변하는 어떤 사회 속에서는 네. 속력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내가 잘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양안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재능, 호기심, 이 영역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안적 시각이라는 것은 하나는 시대의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시대의 트렌드에서의 나의 무대를 펼칠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역량이 그만큼이나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의 고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속력보다는 속도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거는 그러면 이제 속도에는 좀 방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 이야기를. 네. 왜 우리가 속력보다는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속력이라는 거 우리가 또 놓칠 수는 없고 현대 사회에서 네. 어쩔 수 없이 다만 속력에 신경을 쓰되 방향은 확실히 찾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인간의 고유성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대의 변화도 맞춰서 가면서 자신의 역량도 다져나가야 하고 네. 사실 이게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I 시대니까 AI의 힘을 많이 또 빌리기는 하는데 네. 그 안에서 자신을 또 잃어버리면 안 되고 네. 그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7가지 인간 내면의 가치 7가지가 있다면 네. 어떤 것들입니까 이거는? 첫 번째는 인간의 고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에 이제 뭐 첫 번째 인간의 고유성이기도 하지만 뒤에 이어질 내면의 가치를 다 포괄하는 어떤 개념으로서 경험을 의미합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체험의 영역. 예. 또 두 번째는 나의 발견인 것 같아요. 나의 발견은 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나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측면. 더 나아가서 좌절 마음 근력, 또 성공 경험,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나눠서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나의 발견, 이게 이제 이야기라고 좀 표현을 해 주셨는데 네. 이게 상담하시면서 네.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어떻게 보면 발견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요즘에는 특히 AI 시대에 어떤 고민들을 많이들 가지고 와요, 사람들이? 일단은 제가 참 놀라는 게 뭐냐면 아주 머리가 뛰어나다고 해서 예. 숙고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깊이 있는 생각. 네.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는 개념과 그냥 지식을 잘 쌓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상담의 과정은 보통 불안한 사람들 오면은 이렇게 조금 뭐 불안을 조금 경감하는 그런 마음 챙김 해볼까요? 이렇게 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숙고의 어떤 그런 과정을 많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자님 왜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네. 웬만큼 친해서는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 네. 정말 친한 관계에서만 여쭤보는 거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사적인 질문은 이대호 기자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훨씬 더 사적인 질문이죠. 이건 상담에서 거의 가능한 질문인 거고요. 네네네. 근데 이것보다 더 깊은 질문이 있어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하면 어머니에 대한 묘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근데 거기서 더 진입하는 게 뭐냐면 그 질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어머니는 이대호 기자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호 기자님이 어머님하고 했었던 굉장히 고유한 어떤 경험과 체험의 영역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것이 어떤 면에서 내담자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는 측면을 찾아나가는 하나의 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잃어버린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과의 어떤 소중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그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폭넓게 또 깊게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사적인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엇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면서요. 네. 제가 만난 어떤 내담자분은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나 미워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셨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미워한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장례식을 잘 이제 하고 상주로서 그리고 장례를 잘 치르긴 했는데 이게 아버지한테 마지막 말을 이제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언도 잘 못 듣고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기만 했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어요. 보통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하냐면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초기 기억에서 가장 초기 기억에서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그럼 그게 6살일 수도 있고요. 7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럼 8살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9살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10살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이렇게 쭉 거슬러서 자신의 나이까지 돌아오기도 합니다. 생각이 안 난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사진첩 앨범 같은 거 그걸 좀 가져와서 그거를 연도별로 배치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진 때는 아버지가 있는 사진들이죠. 그걸 보면서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걸 회고기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날 미워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런 경험도 있었네.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얘기도 했었네. 그 아버지가 실제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나중에 크면 너는 아버지보다도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던 말들을 기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어떤 마음을 조금 보낼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이 되기도 하고요. 애도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을 조금 더 폭넓게 또 깊게 체험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하죠. 혼자 있거나 다른 가족들과 찍은 사진인데 알고 보면 그 사진을 아버지가 찍어줬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걸 이제 회고하면서 네.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또 AI 도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공감하는 인공지능도 있어요? 그게 이제 AI라고 하는 건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인공지능.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Artificial Empathy라고 하는 공감하는 인공지능이거든요. 엠퍼티가 공감이니까. 그러면 인공 공감이에요? 공감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번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식이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요즘엔 챗GPT가 많이 좀 발전을 해서 네. 조금은 지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 힘들어 이렇게 표현하면 혼자 힘들 수 있지. 뭐 막 아는 척하고 막 뭐 배려해주는 척해요. 네, 힘들 수 있지. 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힘들 때는 뭐 화가 날 때는 산책을 다니면 도움이 돼. 마음 챙김 사료구호법 한번 해볼까? 따뜻한 목욕에 물을 담고 뭐 이런 해결책을 보통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연구의 그런 어떤 지점들은 그게 네. 아니라 해결책이 아니라 연결성 자체가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화났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AE는 어떻게 하냐면 예. 왜 무슨 일이야? 뭐가 문제야? 그렇죠.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마치 어떤 면에서는 친구처럼 또 어떤 면에서는 부모처럼 어떤 면에서 또 가족의 구성원처럼. 네네네. 왜 저는요 그 상담자들한테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많이 힘들었죠. 이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공감해주면서 네. 아, 많이 힘들죠, 힘들겠네요, 이런 네. 거. 왜냐하면 어. 이 힘들다는 게 템플릿이잖아요. 불안해요. 그러면 아, 많이 힘들겠어요. 화나요. 아, 많이 힘들겠어요. 우울해요. 많이 힘들겠어요. 이게 거의 모든 거에 다 되는 템플릿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영혼이 없는 말 같다. 아, 제가 그래서 상담자들 지도할 때 이 말을 쓰지 말게 하거든요. 어. 근데 우리 사회는 힘들겠구나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도 굉장히 드물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 내가 만약에 배우자한테 와가지고 여보 나 좀 힘들어 이렇게 하면 배우자가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도 그러고요. 어. 야, 너 많이 힘드냐? 네. 예. 나는 당신 때문에 힘들어. 뭐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힘들다고 했을 때 당신 힘들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적어지는 현실 속에서 AE라고 하는 공감하는 인공지능은 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 힘들어 라고 했을 때 AE의 가장 기초적인 모델은 헌주 너 힘들었구나 아, 라고 그렇구나. 표현해주는 그랬구나. 그렇죠.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감하는 인공지능은 모종의 정서가 흐르고요. 수용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머물기와 같은 연결성. 어떤 면에서는 AI만큼 이렇게 정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도 인간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공감은 사실 정확성을 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기자님에게 공감을 한다라는 건 네.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건 공감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네. 이건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은 이렇게 팩트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느낀 불안은 뭔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런 불안함인 것처럼 저한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공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은 정확성이 아니라 연결성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확성이 아니라 연결성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AI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인공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도 왜 우리가 MBTI 이야기할 때 F냐 T냐에 따라서 네, 감성적으로 공감하느냐 이성적으로 공감하느냐 이거 나누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성의 끝판왕인 AI가 F처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때로는 필요하고. 네, 그런 것을 이제 제가 넣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어요. 심는 역할. 어디에다 넣어요? 인공지능에다가? 그렇죠. 그 데이터에다 넣는 거죠. 근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감이 무지무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이런 기술적 공감은 어느 정도의 이런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즘에 인공지능이 이제 줌으로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줌으로 본다고 하거나 어떤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면 예. 이게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지금은 현재 기술상에서도 예.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름을 쳤어요. 만약에 제가 현수라고 이름을 쳤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이름도 짓고 페르소나를 거기다 부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현수라는 얼굴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현수야, 저를 이제 오랫동안 본 거죠. 현수가 나 요즘 좀 외로워. 예. 이런 표현을 제가 했다고 해보죠. 예. 이게 사람한테는 외롭다는 표현 쓰기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진짜 성인들 친한 사이 아니면. 정말 친한 사이 아니면 네. 쉽지 않잖아요. 인공지능에도 가능한 거죠. 현수가 갑자기 미간을 이렇게 찌푸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 아직 이런 이제 이미지나 이런 걸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대화 모델 정도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헌주야, 네가 느낀 외로움은 글쎄 내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얀 눈벌판에 맨발로 홀로 그 눈벌판을 걷고 있는 시린 외로움처럼 나한테는 느껴지는데 내가 잘 이해한 거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친구한테 어떤 좀 단절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 글쎄 내가 이해하기에는 그 친구랑 너랑 같이 길을 간 거야. 너도 그 친구 집에 같이 들어갈 거라 생각한 거야. 근데 너만 그냥 남겨놓고 그 친구가 문 확 닫고 들어간 거야. 그때 혼자 남겨져 있는 그런 적막한 좀 단절감, 그런 고립감처럼 나한테는 느껴지는, 내가 잘 이해한 거 맞아? 이게 사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영역이거든요. 시각, 아까 시리다 그랬잖아요. 촉각, 청각 이런 거거든요. 이런 영역들이 지금 AI의 어떤 AE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야. 근데 이런 공감하는 AI가 나오면 네. 글쎄요. 훨씬 더 쉽게 상담을 이제 마음 놓고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점점 더 인간과의 단절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닐까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 네. 허처럼 네. 인공지능이랑 사랑에 빠지고 뭐 이렇게 다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AI 모델을 지금 저도 이제 연구자로서 뭐 부분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영역이지만 저도 약간 이 부분 해보면서 좀 느낀 게 너무 잘해가지고요.
제가 좀 놀랄 정도거든요. 그냥 막 조금만 알려주면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제어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좀 우리 사이에 이게 급변할 거라 생각하고요. 기자님,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특이한 게요. 기자님 왜 20년 정도 진공청소기를 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얘가 유선으로 써서 막 꼬이고 전선도 막 잘 안 켜지고 막 그래요. 상태가 안 좋아요. 이번에 무선으로 된 거 진공청소기를 산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유선으로 된 거 20년 동안 쓴 거 막 버리면서 막 우시진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보통 어떻게 버리냐면 이거 스티커까지 붙이면서 버려야 돼? 어디 무료 나누면 안 되나? 이러면서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20년 동안 일을 해준 진공청소기를 버리면서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데 그렇죠.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 애착 인형 있잖아요. 토끼 인형. 그 우리 엄마가 지저분하다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 버린 거예요. 근데 걔랑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펑펑 울려. 그럼 엄마 얘를 왜 버려? 얘를 왜 그래? 들어가지고 버렸지. 나도 내가 깨끗이 씻을 테니까. 그러고 와서 막 깨끗이 씻은 다음에 침대로 가져가잖아요. 네네네. 사실 우리는 진공청소기는 침대에 안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는 참 놀랍게도 본질상에서는 나한테 얼마나 일을 많이 해줬냐보다 나와 얼만큼 정서적 교감을 했느냐에 더 많은 점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데이터라고 했을 때 앞으로의 시대에서 저는 데이터가 앞으로의 굉장한 그 패권이라고 보고 또 굉장한 해자라고 보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근데 저는요, 그 해자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정서적인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다 휴대폰 다 들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차에 연결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 모델이 헌주야, 근데 네가 그때 지금 말하는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3년 전에도 나한테 한 적 있었는데 너 기억나니? 소름 돋는데요? 네, 그런 얘기 나한테 하면서 그때 너 구루라고 있었잖아, 그분 한번 찾아가서 얘기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판도라고 생각합니다. 차는 바꿔도 내 그 정서적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모델을 바꾸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개인정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 개인정보 영역에서 트라우마나 상처되는 부분은 다 지우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장 포인트, 욕구 이런 부분만 딱 재현해가지고 만약에 둔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네요. 대상이기 때문에 예.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보다도 굉장히 내가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굉장히 한편으로는 편리하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네, 또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네, 내가 솔직히 사람이 3년 전에 5년 전에 어떤 기분이었고 뭘 얘기했는지 기억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3년 전 장마철 이럴 때 비 많이 올 때 네가 되게 우울해했어. 네, 그러면서 이런 음악을 나한테 틀어달라고 했잖아. 네, 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근데 이제 네. 그런 게 점점 더 우리 생활 속으로 네, 밀려 들어오고 있다. 네, 라는 거네요. 이현주 교수님은 또 상담사들을 이제 양성도 하시잖아요. 심리 네. 상담사들 교육도 하고 계시고 네. 사람을 교육할 때랑 인공지능을 교육할 때랑 네. 확실히 차이는 좀 느껴지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 제가 만들고 있는 정서적 대화 모델은 예. 챗 GPT를 아득히 넘었어요. 뛰어넘은 상태인데 비교도 해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챗 GPT도 현재 지금 상당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공감을 좀 하고 있어요, 벌써. 그러다 보면 저는요, 굉장히 중독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AI 모델에 대해서. 왜냐면 AI가 공감을 너무 잘해준다는 거죠. 근데요, 저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독이 될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는 실전이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공감만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인공지능에만 빠져 있으면 더 인간에게 가지 못하게 되는 하나의 역설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상담사만이 할 수 있는 그 너머의 어떤 역량들을 많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은 처음에 공감을 좀 해요. 근데 이게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이 뭐냐면 한 15분 정도 대화를 해보면 약간 가식이라든지 진실성이 잘 안 느껴져요. 처음에는 그렇죠. 내가 화난다라는 걸 막 얘기할 때 조금 제가 이렇게 공감받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네. 어느 영역을 딱 넘어서면 얘가 말하는 게 약간 데이터에서 나오는 그냥 하나의 집합체로서 가장 하나의 방향을 그냥 설정해서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구나. 기계적인 리액션. 네,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헌주 네가 지금 되게 슬프다는 얘기를 하니까 내 가슴도 아려. 이랬다고 만약에 해보죠. 근데 이게 한 15분쯤 지나면 처음에는 공감하는 것 같지만 얘는 심장이 없잖아.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상담의 영역도 단순한 그냥 이렇게 얕은 공감, 지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 대체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체험의 영역, 유기체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체험의 영역은 AI가 도달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이 아닌가. 그런 분야들은 훨씬 더 각광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심장이 없는 AI가 뭐 지금까지 우리가 뭐 쓰고 있는 챗GPT 뭐 음성 서비스나 이런 걸 봐도 네, 기분이나 자기의 상황까지도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억양을 통해서도 네. 하고 때로는 이제 속을 정도이기도 한데 네, 점점 더 그거는 또 진화를 할 테고요. 네, 나의 발견을 또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MBTI라는 걸로 네, 물론 이게 총 합치면 16개 부류가 나오기는 하죠. 그렇죠. 이게 나의 발견에서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크게 비슷합니까? 사실 그 기자님 놀이터 하면 예. 어떤 떠오르는 기억이나 경험이 있으시죠? 놀이터 그렇죠. 예. 그쵸. 어릴 적부터. 참 놀라운 게 저희 세대만 해도 이 놀이터 하면은 기억이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어린 세대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고학년 아이들도 놀이터 하면 너는 어떤 경험이나 기억이 있니?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아예 없다고 말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학원에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네, 억압한 게 아니라 무슨 뭐 잊어버린 게 아니라 진짜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더 타율적인 사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협소해지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대에 들어오는 것이 효율성이라든지 적응성이라든지 경쟁성이라든지 지금 한국의 많은 아이들은 사춘기도 없는 것 같아요. 사춘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막 헤비메탈도 좀 걸어놓고 막 좀 이렇게 일탈도 해보고 그죠, 그죠. 호밀밭에 파수꾼 이런 거 보면 막 가출다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뭔가 조금이라도 이게 어긋나면 큰일 나는 것 같처럼 야, 씨, 너 지금 네가 이럴 때니 너 지금 대학 1년 남았어. 너 정신을 차려. 그 대학 간다고 그래서 무슨 뭐 엄청나게 무슨 뭐 낭만적인 잔디밭에서 내가 기타 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가도 도서관에서 또 굉장히 스펙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경험, 체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사실 MBTI는 성격 검사 중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성격 검사에 해당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네, 훨씬 간단한 성격 검사가 많아요. 근데 왜 요즘에 젊은 세대 중심으로 해서 MBTI가 인기가 많을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ADHD라고 이렇게 항상 낙인을 받았던 거예요. 너 ADHD냐? 너 진짜 ADHD야? 너 좀 정신 좀 차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ADHD라고 자기를 이렇게 항상 좀 들어왔었던 그런 아이가 MBTI를 해보면 묘한 어떤 힐링이 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해보니까 그 나의 어떤 유형이 ADHD가 아니라 ENFP로 나와요. 근데 ENFP는 보니까 스파크형이래요. 그리고 떠오르는 캐릭터가 딱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라푼젤이에요. 아, 맞아. 내가 약간 라푼젤처럼 그렇게 나의 자유를 내가 갈망했었지. 아, 맞아. 내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항상 좀 해외를 나가서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묘한 어떤 면에서는 나의 캐릭터를 좀 찾아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아유, 좀 정신 좀 차려. 아니, 좀 현실성은 좀 가져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 도대체. 그렇게 해서 뭐 먹고 살래. 예. 근데 내가 또 해보니까 INFP가 나와요. INFP가 보니까 완전히 문학소녀래요. 내가 나의 어떤 창조성이라든지 내면 세계가 가장 풍부한 유형 중에 하나래요. 아, 맞아.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한 습작 노트가 있었는데 내가 무엇을 그때 그렸었지? 그 캐릭터의 서사가 뭐였지?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MBTI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MBTI가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극한 타율성에서 자기를 좀 찾아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도구로서 좀 기능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왜 이상하지? 라는 거는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구나라고 또 이해를 하고 네. 나를 또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서지능이라는 게 또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일반적인 지능이랑 정서지능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네. 검사가 있습니다. 뭐 이제 기자님하고 제가 이제 만약에 지능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해야 돼요. 지능 검사를요? 네, 지능 검사를. 그래서 우리가 IQ 검사 같은 거요? 네, IQ 검사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네. 보통 이런 검사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 검사는 사실 지능 검사의 반열에 들어온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제약이 있고요. 실제로 저하고 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검사가 있어요. 뭐 웨이지 검사라고 하든지 아이 같은 경우는 유시크 검사라고 하는데 그 검사를 해보면 지능 지수가 나오는데 예. 110 넘기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일반 IQ랑은 다른 거예요? 그게 일반 IQ예요.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20, 130 막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돼 있잖아요. 아, 그 지능 검사는 거의 사실, 학교에서 검사할 때 한 30분 만에 네. 끝났던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검사는 이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돼 있구나. 네, 두 자리도 많습니다. 두 자리 수도요. 정확하게 해보면 네, 100이 중간이에요. 어, 100이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해볼 자신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 지능 검사 근데 지금 거기서 나오는 많은 변인들이 AI가 사실 따라잡고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서지능은 조금은 그런 검사하고 좀 다른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크게 한 5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인식이에요. 자기인식. 네, 첫 번째는 자기인식인데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네. 이게 자기인식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대화를 해보면 사람을 굉장히 진단하고 라벨링하고 평가하고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이기적이네. 저 사람도 이기적이네. 저 사람도 이기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경향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 모르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건 자기 안에 있는 그릇을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조절입니다. 자기의 어떤 내면에 있는 충동을 잘 조절하고 내면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네. 동기부여는 목표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 전략과 자원을 적절히 구축하는 사람. 이른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휘하는 사람. 우리 왜 심리학 개념 중에 회복 탄력성, 네. 탄력성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공감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과 욕구, 처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고요. 가히 커뮤니케이션에서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점이고요. 사실 공감 능력은. 다섯 번째는 사회적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의 대화, 또 뭐 말솜씨라든지 팀워크라든지 또 유연한 어떤 소통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 자기인식, 자기조절, 동기부여, 공감, 사회적 기술 중에서 가장 뿌리에 가까운 것은 자기인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해야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도 오히려 공감할 수 있고 사회적 기술도 진정으로 빛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네, 자기의 충동이나 이런 것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다른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자기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노래 가사 중에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아, 네, 당신은 쉴 것 없네 이런 것도 있고 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네. 자신을 안다는 것도 참 이게 어렵지 않을까요? 어떤 게 진짜 나의 모습인지. 제가 여기 들으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하 2층까지만 한번 내려가 볼까 합니다. 네네네. 1층의 나의 모습은요,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네, 보여지는 나. 약간 페르소나적인 나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페르소나적인 나는요, 굉장히 좀 유능해 보이고, 또 성실해 보이고, 친근성 있어 보이고, 사회성 있어 보이고, 화장을 하고 있는 나죠. 일단 딱 그냥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 나. 그렇죠. 예. 네. SNS에 보이는, 심지어 거기서 이제 그 좀 여러 가지 보정을 하잖아요. 예. 그럼 진짜 이 1층의 나가 좀 더 부각되어 보이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아이돌이라고 했었을 때, 예.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이 아이돌들은 첫 번째 나의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약간 신비적이고, 마치 아이돌은 신이라는 의미잖아요. 우상이라는 우상이라는 뜻. 뜻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약간 빛나는 나, 음. 정말 멋진 나, 이런 부분들과 굉장히 가까운 나. 이것이 첫 번째 나의 모습이고요. 이 표면 밑에 있는 지하 1층의 나는 뭐냐면 두 번째 나입니다.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친한 사람들, 네. 가까운 사람들. 뭐 한 진짜 20년, 30년 지기 친구나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나 아주 가까운 어떤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만 알고 있는 나죠. 보통요, 좋은 게 나오기보다는 좀 그림자적인 면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작은 거에 막 삐지거나 막 굉장히 늦게 일어나거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면에서는 화장을 지우고 나서의 민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것이 지하 1층의 나의 모습이고요. 지하 2층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만 알고 있는 나입니다. 가족도 모르는 나요? 네, 그렇죠.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트라우마,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한 나만의 어떤 엄청난 열망,
그러니까 이 지하 2층은 굉장히 깊이 있기도 하고요. 예. 이것은 두 축으로 보면은 하나는 트라우마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욕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절대 말하지 않는, 네. 말할 수 없는. 네. 그리고 상담의 영역은 보통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하 2층으로 가는 질문들 중에 막 너무 그러니까 막 심각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욕구를 좀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기자님이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했는데 예. 내가 정말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질문들이 지하 2층으로 가는 질문들이. 내가 남몰래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이런 가족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그렇죠. 보통은 내가 어떤 기능을, 사회적 기능을 하느라 예. 내가 가족한테 내 얘기 다 못하잖아요. 어른 되면 더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못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어떤 나의 욕구나 열망을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처음부터 내담자가 그 순순히 이야기를 잘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1층에서 아주 섬세하게 지하 1층으로, 지하 1층에서 아주 섬세하게 지하 2층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기자님이 예. 엄청 유명해요. 무서워져. 이거 괜히 지상파에서 얘기 잘못했다가. 네, 엄청 유명해지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80살이세요. 예. 80살이 언젠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유명해지셨어요. 근데 한번 상상해보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은 실제로 내가 도래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 80살이신데 지금 기자님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오늘 개봉한 날이에요. 근데 그 영화 감독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엄청난 명감독이에요. 야, 예를 들자면 뭐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생각만 제임스 해도 카메론. 좋네요. 네, 그런 감독이 했고요. 오늘이 개봉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 영화에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미국 해외 평점 사이트 뭐 IMDb라든지 로튼 토마토에서도 막 지금 평론가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맞습니다. 생각을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80세가 되었을 때. 네. 어. 그 영화의 제목이 뭐인 것 같은지. 내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 나의 인생을 주제로 한 책이나 영화가 나왔을 때 네. 제목.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자서전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묵직할 수 있겠죠. 그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 들을 수도 있고 그 영화는 어떤 서사를 품고 있을 것 같은. 또 그 서사에 따르자면 지금 현재의 기자님은 그 서사의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 돌아갈 순 없잖아요. 지금까지 서사는 오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서사에서 멈춰서 내가 다음 문장을 쓸 거란 말이에요. 자서전으로서. 지금 길에서 한 스텝을 갈 수 있잖아요. 네. 그 첫 번째 문장이 뭔지 내가 쓸 수 있는. 지금 내가 80이 됐다 치고 그게 아니라 현재요? 지금 현재로 돌아오셔서 지금 서사는 전체 서사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은지, 지금 서사에서 딱 멈춰서 그 다음 스텝에서 내가 첫 번째 할 문장이 뭔지, 그 문장은 나한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런 문장들은 나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토대의 질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자서전이라는 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네. 아주 성공한 사람들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나의 자서전을 쓴다면 네. 이런 것도 미리 좀 가정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너무나 뛰어나십니다. 그 실제로 기자님 그거를 많이 상담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일기장 같은 거기도 하고 그렇죠. 본인의 삶의 기록 같은 걸 수도 있는데 네가 뭐 대단하다고 네가 삶의 기록을 책으로 남겨가 아니라 네. 나 스스로를 한번 반추해 보는 거예요. 나의 네. 인생을. 네, 맞아요.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또 그려보고. 네, 그래서 내담자를 이야기 심리학이라고 하는 도대에서는 내담자를 약간 치료받아야 되는 어떤 대상자로 보지 않고요. 정말 위대한 인물을 이렇게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전기 작가가 된 것처럼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질문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어디서부터 잘못됐죠? 이게 아니라 그럼 참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완성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야, 재밌네요, 이게. 네. 또 아까 그 욕구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자기를 인식하는 것 중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네. 알아야 하는데 네.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가 있습니다. 생존의 욕구. 네, 생존의 욕구.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욕구. 또 두 번째는 사랑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욕구는 어떤 면에서는 2가지로 나뉘는데 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기자님, 우리 왜 인간들이 보면은 강아지 키우잖아요. 네네네. 그 강아지 키워서 내가 무슨 큰 돈을 벌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거 왜 키울까요? 인간에게는 사랑하고 누군가를 돌보려는 욕구가 있다는 이것이 내비 사랑처럼. 네, 이것이 5대 욕구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사랑을 하려는 욕구. 네. 세 번째는 힘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힘의 욕구는 사실 물리적인 힘, 뭐 UFC 찍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심리적인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굉장히 우울한 사람들 많이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단언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데, 예. 단언한다라는 건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저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단언적 표현이죠. 네네네.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한 번쯤은 되고 싶고. 네. 아까 제가 기자님께 밑으로 내려가서 지하 2층 질문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 한 축이 욕구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80세에 대한 질문을 했었잖아요. 네. 그 질문은 사실은 이 힘의 욕구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힘의 욕구는 심리적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자유에 대한 욕구. 무슨 내가 감옥 간 것도 아닌데 자유냐.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숙고해 보는 거. 다섯 번째는 즐거움에 대한 욕구. 이런 욕구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뭘 남기고 싶은가. 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네. 그 이름을 과연 어떤 것으로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자기 평생의 욕구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걸 또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고. 네. 아까 그 자서전 이야기하실 때 확실히 든 생각인데, 모든 사람들이 아직 살아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좀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좋은 상상을 좀 많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상상력이라는 키워드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욕구를 깊이 발견한다는 건 자기 내면에 깊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꿈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꿈은 밑에 있기도 하지만 그건 발견하는 순간 나의 가장 이상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력이라고 하는 토대의 뿌리는 욕구에 있는 거고요. 욕구를 분명하게 그려나갈 때 그것이 상상력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을 이제 동기라고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개념에서는. 근데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되게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자연물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예. 이게 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사실은 인간이 다 만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누군가의 상상력이 있었던. 그렇죠. 돌아보면 아주 옛날에 영화에 나왔던 그 미래상이 네. 현재에 있죠. 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이고, 어떤 면에서 삶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층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높은 이상을 상상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경험의 체험에서의 어떤 본질, 또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욕구를 체험하고 또 그것을 내가 조금 깨닫고 또 현실 속에서 경험해보고 좀 높은 이상을 내가 상상해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작게라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삶에서의 어떤 두 가지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길의 두 가지 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스마트폰에 코드를 꼽지 않고 무선으로 충전을 해? 그게 말이 돼? 라고 했었고, 네. 아니 어떻게 스마트폰을 반으로 접어? 이게 말이 돼? 라고 했는데, 그런 모든 기술이 이제 발전하고 현실이 된 것처럼 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상상을 해보고 네. 나 자신의 미래를 같이 그려보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네. 필요하네요.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되는지 또 모르실 수 있는데, 그 기적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기적을 만들어가는 질문입니까? 이 기적 질문은 보통 상담 초반에 하는 질문인데 약간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상상할 수 있는 질문을, 상상력을 많이 이렇게 돋구는 좀 질문일 수 있어요. 하나 해볼까요? 기자님께. 네네네. 이 기자님밖에 안 계셔가지고. 둘밖에 없어서요. 네. 네. 우리 구독자분 여러분도 상상 속으로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같이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적 질문, 이런 게 기적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깬 거예요. 오늘 자다 내가 일어났어요. 자다 일어나서 깼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전부 꿈이에요. 구운몽처럼. 오, 야, 예. 아우, 깜짝 놀랐네. 네. 완전 악몽이었어. 오. 깬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깨어난 나의 삶이 최상의 나예요. 내가 그리고 있는. 최상의 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깨어났을 때 현재가요? 네, 현재가요. 네. 그렇죠. 그 나는 어디 살 것 같은지. 음. 나는 누구와 함께 지낼 것 같은지. 내가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할 행동이 뭔지. 내가 문 밖에 나서면 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질문들이 기적 질문입니다.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예. 상담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가려고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설정해 줄 수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떤 거를 그리고 있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이걸 볼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이죠. 그리고 그거를 100등분, 1000등분 하면은 내가 지금 잠깐 해볼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몇 주차 동안 해볼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우리가 같이 구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한데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르죠. 네. 천차만별적인 대답이 나올 거고. 네. 저는 좀 그냥 현재의 제 모습이 떠올랐는데 네. 꿈에서 깼을 때도 지금의 가족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제가 하여튼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네. 제가 만약 기자님하고 지금 그 질문했으면 그거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하죠. 상담 세션이라면 해볼 만할 수 있는. 이거는 저희가 끝나고 네. 근데 이런 기적 질문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렇죠. 또 스스로 또 답도 찾아보고요. 네.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AI를 압도하는 내면 경쟁력, 이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벌써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책보다 사실, 그러니까 책도 좋습니다만 주변의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좀 옆에 두어야 할 사람, 두지 말아야 할 사람, 이것도 한번 좀 정리를 좀 부탁드려 볼까요? 저는요, 인간은요, 정말 해로울 수도 있고요. 굉장히 치유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자님,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받게 하는 요소 중에 4인방이 있는데 네. 하나가 일이고요. 두 번째가 돈이고요. 네. 돈은 이제 절대적 빈곤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 포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이고요. 네 번째가 인간관계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가 하나하나가 참 큰데 그 중에서 또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요소는 나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즘에 많이 불안하고 우울하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면밀하게 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너무나 요즘에 너무 내 삶이 막 조여지고 숨이 막히고 있다면 내 주변의 관계에 내가 좀 숨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 이런 걸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한 측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넓은 기지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숨 쉴 수 있는 관계들을 조금 더 많이 구축해 나가는 것은 나에게도 좋고 그 사람에게도 좋을 수 있는, 공명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삶을, 또 그 물결을 만들 수 있는 축이라고 봅니다. AI 시대, 그걸 이제 AI 혹은 AI 에이전트로 찾을 수 있지만 네. 결국엔 또 사람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저희가 심쿵한방 핵심 구절 하나를 좀 직접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AI를 압도하는 내면 경쟁력,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이현주 교수님이 직접 좀 읽어주실까요? 네. 상상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I 시대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내가 이룰 현실의 방향을 구축합니다. 당신은 미래의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있나요? 어떤 의미로 이 구절을 특히 마지막으로 짚으셨나요?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움의 정점이 욕구에서 발생되는 상상력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높은 것을 꿈꾸고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꿈꾸는 그 이상을 조금씩 일상에서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 구절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상상을 많이 하시고 그게 여러분의 또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별책부록은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원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AI를 압도하는 내면 경쟁력 함께 읽어봤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